반디라는 작가의 고발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북한의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이 책의 충격은 뭐냐면 이 작가가 탈북민이거나 혹은 남한 작가가 아니라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작가라는 거죠. 이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네. 아니 반디 작가님 이거 무사하신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북한에서 여기 고발하고 막 이런 걸 쓴다? 이용용센터장 말이 안 돼. 저도 뭐 처음엔 믿기지 않았었는데 저도 사실 2017년에 이 책을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읽어보면서 사실일까 아닐까 했는데 현존하는 작가가 맞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구체적으로 돼 있는 7편의 소설인데 북한 현역 작가가 이렇게 반체제 작품 이런 거를 외부에서 출간한 게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거고 2017년에 처음 이렇게 발간됐을 때 별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이게 이제 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으면서 히트를 쳤고 20개국에서 18개 언어로 20개국이요? 네, 20개국에서 18개 언어로 이제 발간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고발의 영미판이 한강의 소설 그 채식주의자 번역으로 잘 알려진 데보라 스미스 이미 일찌감치 이 소설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책 내용을 보면 약간 우리 1920, 30년대 근대 소설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우리에게도 생소한 단어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 데보라 스미스가 정말 절묘하게 잘 번역을 한 게 결정적이었죠. 야, 이게 여기에서 이제 한강과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반디의 연결고리가 등장하는 거죠. 같은 번역가가 번역한 책이다라는 거죠. 데보라 스미스 이번 뭐 한강 작가의 책을 번역해서 주목받기도 했는데 그 이전에 2016년에 매년 이제 뛰어난 문학성을 갖춘 번역 도서에게 수상하는 상이 있어요. 영국의 펜 번역상을 수상했는데 반디 작가의 고발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펜 상을 받게 된 거죠. 게다가 영국 신문 가디언에서는요 당시에 이 고발에 대해서 세계적인 문학 센세이션을 일으킬 작품이다 라고 굉장히 주목하기도 했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탈북한 작가도 아니고 북한에 지금도 살고 있는 반디라는 필명으로 살면서 이 책을 쓴 작가가 누굴지 어떤 동기 때문에 이 책을 써서 전 세계에 출판할 수 있었는지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누가 도와준 건지 반디는 누구일지 오늘 이만갑에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 속에 7개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저도 고발 속에 담겨 있는 7개의 단편 소설을 모두 읽어봤는데 네. 그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이제 빨간 버섯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빨간 버섯. 네, 빨간 버섯. 이게 북한 지도부가 거주하고 있는 청사를 이 빨간 버섯으로 풍자를 해서 그들이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말한 이제 염원을 담고 이제 절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 7편의 단편 중에서 이 빨간 버섯이 네.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걸 읽어보면 모든 북한 주민들의 삶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빨간 버섯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북한에 있을 때
당에 대한 충성심 어땠습니까? 새빨개졌어요. 새빨개졌죠? 알겠네요. 유현진 씨 아직 안 빠진 거 아니야? 새빨개요. 새빨개요. 이 빨간 버섯의 주인공 이름이 고인식이에요. 아, 고인식. 고인식. 근데 이 고인식 역시 빨간 사람이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남달랐어요. 나름 어떤 자부심도 있고 꽤 유복하게 살았어요. 평양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을 했고 넉넉하게 살던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이 주인공 고인식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6.25 전쟁 때 폭사된 줄로만 알았던 처남이 알고 봤더니 월남을 했던 인물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 고인식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일단 혁명화를 당해서 평양에서 지방으로 쫓겨납니다. 처남 때문에? 처남 때문에. 동생도 아니고 천하. 완전 남이 본 적도 없는 천하. 추방됐구나. 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종민 씨가 네. 이 빨간 버섯의 주인공 고인식이라면 네. 계속 지방으로 좌천돼도 당에 대한 빨간 충성심을 유지하겠어요? 천암 때문에 제가 그러면 처남 때문에. 영전 본 적도 없는 천하. 결혼했는데 이제 이만갑 충청 지부 이런 데로 가는 거야. 와 제주 지부 막. 왜 충청이 나빠? 왜 그러는 거야? 월대로 듣고 보니 참 말 이상하게 해요. 잘못 골랐네. 잘 나가다 그려. 잘 나가다 왜 그려. 그러면 충성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너무 않죠. 서운할 것 같은데.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한테 이러면은 나도 충성 못하죠. 그게 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배신감이잖아요. 네, 배신감 때문에. 그런데 이 주인공 고인식은 아까 제가 말했죠. 새빨갰어요. 아. 지방으로 좌천돼도 혁명화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당을 위해서 만사제쳐두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녀들 일도 뒷전. 아내의 제사도 챙기지 않고 당을 위해서 열심히 몸을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하는 북한의 충성파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폭우가 내립니다. 그래서 주인공 고인식이 관리하던 원료 기지의 생산량이 갑자기 급감하게 돼요.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인식으로서도 당황스럽죠. 근데 그때 당에서 생산량 폭감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주인공인 고인식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 저 고인식이 태만하고 혁명화 당했다고 자기 행세 한탄이나 하면서 네. 열심히 당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평생 당에 충성하던 고인식이 공개 재판을 당하면서 자식과 생이별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 이 빨간 버섯이라는 작품이에요. 아니 이거는 폭우는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자연재해인데 이것 때문에 공개 재판을 한다는 거 근데 믿겨지지가 않아요. 잘 들어보시면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많은 탈북인들의 탈북기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와 이거는 북한이 이렇게 사람 잘못이 아닌 걸 지금 사람 잘못으로 하잖아요. 북한은 사람을 영적인 사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이겨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정신력, 이런 정신무장, 김일성주의화 하자 이런 주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날계란에다가도 정신사상만 집어넣고 김일성주의화 시키면 이 계란으로 벼랑을 깬대잖아요. 근데 이 계란이 무장 안 되면 계란이 깨져나가니. 그러니까 그게 네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공장의 성적이 떨어진 이유는 네 생각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 불길한 기운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영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빨간 버섯은 사실 북한 체제의 이제 경제 허구를 고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된장 생산이 잘 안 돼가지고 뭐 공급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앞서서 도 신문에 있는 기자가 내려와서 여기를 엄청 모범적인 걸로 띄워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누군가를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 내용도 참 흥미로운 게 띄울 때는 이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사실은 장공장이 잘 된 건데 그걸 그 사람의 노력은 싹 빼버리고 당이 위대해서 된 거다라고 했다가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당은 빠지고 한 맞아요. 개인의 어머니 책임으로 당은 이게 사실은 그거예요. 그 책임을 물어서 네. 사실은 이제 인민재판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당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 그럼요. 완전 무결. 위대하니까요. 수령부 오류주의잖아요. 이게 수령은 절대 잘못하지 않는. 딱 보니까 좀 굉장히 비열한 게 이 관료주의가 느껴지더라고 난 보니까. 밑에서 잘하면 공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네. 그다음에 안 되면은 또 밑에 사람들 딱 하고 자기들은 멀쩡하고. 그래서 아 이렇게 관료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 책의 끝까지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주인공이 굉장히 그 충성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충성에 대한 어떤 배신이 딱 찾아왔을 때 맹목적으로 체제에 그냥 다 순응하고 사유 없이 살던 한 남자가 그 말하자면 이제 미쳐가는 과정 같은 걸 책에서 담고 있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갑자기 이만갑이 왜 일어나? 쟤들이 책 파나?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 책이 어떻게 해서
북한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지금 손에 지금 들고 있는지 요 이야기가 이만큼에서 펼쳐집니다. 끝까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뭔가 리얼하고 이거 진짜 사실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간 버섯을 쓰면서 이 반디 작가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 궁금합니다. 그 빨간 버섯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독한 것일수록 고운 호우를 뒤집어 쓰고 있는 법이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북한에 사실 세상에 좋은 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상낙원, 뭐 평등, 무릉더원, 무릉더원, 강성대, 인민대중제일주의, 강성대. 뭐 세상에 부럼 없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사료들이 많거든요. 이런 말들 쭉 보게 되면 다 진짜 빨간 독버섯과 같은 그런 맞아. 그런 그러네. 미사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는 이걸 아마 쓰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번지르르하지만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는 인민들을 탄압하고 노예화시키는 저 사회가 바로 북한 사회라는 데 대해서 아마 폭로하려고 이거를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간 버섯에 보면은 주인공 고인식이 이제 공개 재판을 당해서 이제 죽는데 이 인물이 이제 빨간 벽돌로 된 그 시당 청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빨간 버섯, 저 독버섯을 뽑아버려라. 이 땅에서 아니 이 지구 위에서 영영. 작가 반디는 아마 시당 청사를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먹고 죽었던 그 독버섯에 비유하면서 북한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디의 작품을 보면은 정말 절제된 몇 마디의 말로 북한 체제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울림이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디 작가님의 이 정체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게. 반디 작가님 대체 누군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사실 반디 선생님의 모든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사실 북한 체제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걸 밝힐 수 없지만 이분은 이제 남성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조선작가동맹 소속 중앙위원회 소속의 현역 작가였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북한 내에서는 청년이란 잡지에도 계속 글이 나왔던 그런 분이었고요. 근데 여기 이제 반디라고 하는 이름은 필명입니다. 필명으로 지으셨는데 직접 그 고발이라고 하는 저 책 안에 보면 스스로를 반디라고 지칭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둠의 땅 북한에서 세상을 밝히자 이런 의미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 외에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을 이제 공개를 하면 사실 반디 선생님은 이제 뭐 이런 글을 쓰셨던 자체가 목숨을 걸고 쓰셨는데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다 피해를 보는 게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게 참 송구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반디 이 작가님이 소속된 조선 작가 동맹은 어떤 곳이에요?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선 작가 동맹하면 그 카프를 조직으로 둔, 그러니까 뿌리를 둔 작가 동맹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다 작가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리고 다 번역한대요. 북한 그게 안 돼요. 국가에서 허락해준 번역가만 번역할 수 있고 국가에서 허락해준 작가만 글을 쓸 수 있어요. 사실 이 숫자가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 주변에서 작가 동맹 소속의 작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그쪽에는 180명 정도의 작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소수의 지금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고 일반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써내는 그런 선전선동에 사용되는 책들이 다 선전선동의 앞잡이들로서 저들이 글을 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 충성심이나 토대 모든 면에서 최고를 갖추고 또 글솜씨도 엄청 뛰어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가동맹이라고 하면 뭐 북한 안에서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작가는 아닙니다. 이게 또 조선 작가동맹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조선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속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일단 평양에 거주하신다. 그렇죠. 평양에서 주로 활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위원회는 보통 다 평양에 있고 이제 각 도마다 조금씩 위원회, 소위원회가 이렇게 있거든요. 북한에서 작가라는 건 사실 뭐 본인의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문학적인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히 북한 당국의 어떤 그 용도에 의해서 그 북한 당국의 여러 가지 어떤 뭐 위대성이나 뭐 김씨가 위대성 이런 것들을 선전하고 이제 북한 체제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정권에 충성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 붓으로서 본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반디 작가님은 사실상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가장 최전선에 서 계신 분인데 오히려 이제 붓을
반대로 들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저희가 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조선 작가동맹이 출범한 게 1946년 10월이거든요. 맞아요. 북한 정권이 수립된 게 48년 9월이니까 9월 9일. 네. 정권 수립보다도 먼저 노동당 창당되자마자 작가동맹을 만들었다는 거는 네요. 그만큼 이제 북한이 문학을 통한 선전선동 맞죠, 우상화 이게 맞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낀 거고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를 봐도 김정은 찬양 글 쓰고 뭐 한 면 두 면 막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동태관, 뭐 송미란 이런 친구들. 동태관 어느 저희가 같은 기자가 봐도 야, 이 정도는 돼야 글로 먹고 살겠구나 이럴 정도로 정말 이 표현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동태관이는 아나운서 이춘희하고 같이 그 평양에 이제 빌라도 그렇죠. 자기가 지어가지고 선물로 주고 이럴 정도로 동태관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탈한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살아남기가 힘든 거죠. 저희가 기억하는 장편 소설 제일 유명한 작가는 천세봉 작가의 석개울의 세봉. 이런 장편 소설 이런 건 정말 명작들이거든요. 막 그 북한에서 계속 또 내시고. 네, 근데 그런 것도 보면 그 어마어마한 분량이 싹 다 그 완전 체제 선전으로 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출시 성분 아니면 그 어떻게 그렇게 해내겠어요? 썬킹 교수님도 그 원칙 없는 세계사 작가잖아요. 아니 전 작가가 아니에요. 원칙 없- 베스트셀러 작가라니까. 어느 서석이에요? 어느 서석? 네, 서석이 있어야죠. 저도 베스트셀러는 아닙니다. 저도 책 한 5권 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북한은 우리랑 굉장히 개념이 다른 게 우리는 뭐 예술가 그러면 막 자유롭다, 뭐 개인 뭐 이런 거잖아. 영혼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북한에서 작가란 건 그냥 공무원이에요. 맞아요, 공무원. 사실 사회적 대우를 북한에서 어느 정도 받는 작가잖아요. 평양에 180명밖에 없는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라면 사실 어떤 생활에 대한 어떤 보장이라든지 굉장히 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야기하고 자기가 글을 쓰는 것과 다른 세상을 가졌을 때의 어떤 괴리감. 이 고발이한 작품을 쓰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뭐 반디 작가님과 장시간 만나서 대화를 나누든가 하면은 당연히 이런 작품을 왜 쓰게 되셨습니까? 얼마나 기간이 걸렸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이라는 사회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고발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7편의 단편집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단편마다 또 특이하게 날짜가 적혀 있어요. 아, 1989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95년도면은 김일성이가 사망한 지 1주년 되는 때잖아요. 그때까지 김일성 사후까지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 사실 이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라는 것은 97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람이 이제 죽어 나가는데 금방 그렇게 사람들이 죽진 않잖아요. 오랜 기간 뭐 영양실조라든지 사회체제가 무너지고 모순이 드러나고 뭐 이런 과정들인데 바로 89년부터 95년이라는 그 사이가 북한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직접 목도하면서 내가 뭔가 체제 선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들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글을 쓰신 게 아닐까 그렇게 그야말로 생각합니다. 가프 작가님. 책이 이제 남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출간이 됐다는 걸 모르진 않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요? 북한은 뭐 10년이 됐지만은 아무런 반응, 일절 반응을 보인 적이 없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로 특히 이제 이 내용을 언급한다는 건 오히려 뭐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그런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함구를 할 텐데 만약에 이제 이 이만갑을 통해서 더 이제 확산이 되고 이런 계기가 된다면 뭔가 이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북한 당국의 그런 수사 능력은 뭐 과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아서 고문하면 다 나오죠. 예, 예. 그럼요. 고문을 뭐 밥 먹듯이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좀 반응이 있었습니다. 반디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의 반응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북한 안에서 반디와 관련된 그 책이 또 다른 책이 있으니까 그걸 좀 받으러 나왔으면 좋겠다. 국경 가까이. 낚시다. 라고 저희들한테 미치겠다. 제가 움직이기를 원하겠죠. 제가 직접 움직이기를 원해서 그런 반응들이 저희들한테 왔고 저희들이 일절 대응을 하질 않았죠. 그래서 그 뒤로는 뭐 뒤이어지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 당국에서
혈안이 돼서 반디 선생을 색출하려고 하는 작업들이 시작됐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도희연 선생님 이렇게 만나면 야 반디 작가 데려오자 그래. 이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이미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아, 도윤 대표가 그 출간되는 시점에 맞춰서 반디 작가를 북한에서 탈출시키자. 작가가 북한에서 탈출해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프랑스든 와 있으면 이 책의 가치가 더 이제 빛을 발할 것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찌 사람을 힘들게 보내서 반디 작가를 북한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제 탈출하시죠 라고 도 대표가 사람을 통해 제안합니다. 그때 반디 작가 뭐라고 말했나요? 그때 어릴 차례 만났을 때 반디 선생님 말씀은 뭐냐면 가족들이 다 함께 가지 못한다 그러면 갈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내가 간다고 해서 남은 내 가족들을 다 죽이고 간다?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 책이 발간됐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간 거와 똑같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그분의 사진과 기타 밝히 들릴 수 없는 어떤 내용물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빠져나왔죠. 와, 그것이, 그러면 얼굴을 아시겠네. 예, 알고 있죠. 예. 궁금한 게 이제 반디 작가님하고 소식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북한과의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코로나. 지금도 또 우리 끊겨. 사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요. 중국에서도 모든 것을 다 감시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소식이 지금 끊어져 있는 그런 네, 상황들인데 참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래서 그러게요. 만약에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기회를 계속 살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책이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 독자분들의 마음속에 반디 선생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 김일성이가 이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반디 선생이 영원히 살아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반디 선생의 그 마음에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